70조 원. 이 숫자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한 남자가 40년 동안 훔친 돈입니다. 2008년 12월 뉴욕 월스트리트. 세계 금융의 심장부가 단 하룻밤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모두의 신뢰를 샀습니다. 나스닥 의장 월스트리트의 전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만 7천 명. 이 사기에 당한 피해자 숫자입니다. 그들 모두 믿었기 때문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2의 메이도프는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당신의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 그냥 넘기려고 하셨죠? 딱 10초만 들어보세요. 진짜로. 만약 지금 여러분 통장에 모아둔 돈이 있다면, 만약 지금 누군가가 소개해준 투자 상품에 돈을 넣고 있다면, 만약 지금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편이 범죄 스릴러 영화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근데 영화가 아니에요. 실화입니다. 피해 금액이요? 70조 원입니다. 기간은요? 40년입니다. 범인은요? 나스닥 증권거래소 의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잡힌 건요? 자기 아들들이 직접 신고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 드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네,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걸 다 파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피해 금액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건 피해자 중 세계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버드 MBA 졸업생들,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매니저들, 심지어 미국 정부 기관의 연금도요. 그 사람들이 40년을 속았어요. 그럼 우리는요? 자, 지금부터 기회 찬스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탈탈 털어드릴게요. 절대로 지루하지 않게, 절대로 어렵지 않게, 대신 소름은 보장합니다. 준비됐나요? 2008년 12월 10일 수요일 저녁, 뉴욕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고급 아파트. 70세 노인 한 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맨해튼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노인 앞에는 양복을 입은 두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때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 끝났다. 두 아들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뭐가요, 아버지? 내 투자 사업 말이야. 다 사기였어. 처음부터.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아들이라면요? 30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같이 일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며? 실제로 그날 밤 두 아들 마크와 앤드류는 아파트를 나오자마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변호사를 통해 FBI에 신고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다음날 아침 FBI 요원들이 그 고급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버나드 메이도프 씨, 문 열어주십시오. 노인은 침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수갑을 차면서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나중에 그 장면을 목격한 이웃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메이도프 씨가 어떤 표정이었나요? 그 주민의 대답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자, 이 남자가 대체 누구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우리 한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요,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투자 상품에 돈이 들어가 있나요? 그 상품을 소개해준 사람 얼마나 믿고 있나요? 이 질문, 영상 끝에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때 답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1938년 뉴욕 퀸즈, 버나드 로렌스 메이도프, 줄여서 버니라고 불린 남자. 집안이 어떤가요? 아버지도 주식 브로커였습니다. 근데 SEC의 미등록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도 브로커업을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팝상머리 대화가 오늘 어떤 종목 샀어?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버니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았고 말솜씨도 좋았고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법학대학원을 잠깐 다니야 그만뒀습니다. 왜냐고요?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1960년 22살의 버니. 그는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5,000를 들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 이름은 버나드 L. 메이도프 인베스트먼트 시큐리티즈. 5,000달러. 지금 돈으로 한화 약 600만 원. 600만 원짜리 회사가 나중에 70조 원짜리 사기의 본거지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처음에 버니는 진짜로 실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는 대형 증권사들이 꽉 잡고 있었어요.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버니는 그 틈새를 파고들었어요. 소규모 고객들을 모아서 싸고 빠르게 주식 거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1970년대에 다른 회사들이 아직도 종이 주문서를 쓰고 있을 때 버니는 컴퓨터 기반의 주문 처리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진짜 혁신이었습니다. 그 기술이 나중에 나스닥의 토대가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전자 주식 거래 시스템.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이 역사상 최대의 증권 사기꾼이었다는 게 1980년대가 되자 버니의 회사는 나스닥 전체 거래량의 5%를 처리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그는 나스닥 비상임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나스닥 의장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나스닥 소속이잖아요. 그 증권거래소의 수장이 된 겁니다. 이제 그의 명함 한 장이면 어떤 문이든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점에서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그의 자산운용 사업부. 그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것도 항상 일관되게. 근데 그때는 아무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메이도프니까 가능하지. 이 한마디가 40년의 사기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잠깐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즐기려면 딱 하나를 먼저 알고 가야 해요. 폰지 사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상황 1. 여러분한테 어떤 친구가 찾아옵니다. 야, 나 지금 진짜 대박 투자처 발견했거든. 연 30% 수익이야. 근데 소수만 참여할 수 있어. 나만 알고 있어. 여러분 100만 원 넣었습니다. 1년 뒤 진짜로 13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네. 여러분 500만 원 더 넣었습니다. 주변 친구한테도 소개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요. 그 친구는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서 돈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준 겁니다. 진짜 수익은 없어요. 그냥 새로 들어오는 돈으로 기존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폰지 사기의 전부입니다. 단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새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돌려줘야 할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거죠. 처음엔 100만 원을 130만 원 돌려주면 됩니다. 10명이 되면 1000만 원을 1300만 원으로 100명이 되면 1억 원을 1억 3천만 원으로 1000명이 되면 10억 원을 13억 원으로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새로운 투자자가 더 이상 안 들어오는 순간 아니면 기존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려는 순간 그 순간 게임 오버입니다. 자, 이걸 이해했으면 메이도프를 이해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요. 왜 이게 들통이 안 났냐고요? 메이도프가 좀 특별하게 설계했거든요. 그 설계가 진짜 소름입니다. 자, 진짜 핵심입니다. 왜 40년 동안 아무도 몰랐냐고요? 이유가 딱 4개 있어요. 하나씩 보면서 아, 이래서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이유 1번. 메이도프는 절대 먼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였어요. 투자를 하고 싶다고 찾아가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자리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한테 돈 맡겨드릴 순 없어요. 포지션이 다 찼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인간 심리가 그래요. 못한다고 하면 더 하고 싶어져요. 희귀하면 더 갖고 싶어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희소성 효과라고 해요. 메이도프는 40년 전에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플로리다 팜비치의 고급 컨트리 클럽에서는요. 메이도프 펀드에 들어가는 게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신 메이도프 펀드 들어가 있어? 응, 나 들어가. 나도 소개 좀 해줘. 이런 분위기였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거 경험해 보셨죠?
이 투자처는 소개받은 사람만 가능해요. VIP 고객분들만 접근 가능한 상품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바로 그 심리예요. 이유 2번. 수익률이 딱 의심 안 할 만큼만 높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메이도프가 약속한 수익률이 얼마였냐고요? 연 10에서 12%. 겨우 그거요? 네, 겨우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만약 연 100% 수익 보장이라고 했으면요? 사람들이 바로 의심했겠죠. 저거 사기 아냐? 근데 연 10에서 12%면 어떤가요? 미국 S&P 500 평균 수익률이 연 10%예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가 되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메이도프의 펀드는 항상 10에서 12%였어요. 주식시장이 폭락한 2001년에도, IT 버블이 터진 2002년에도,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7년에도 변동이 없었어요.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진짜 천재 투자자도 상승장에서 더 많이 벌고 하락장에서는 덜 벌거나 손실을 봐요. 워런 버핏도 손실 보는 해가 있어요. 근데 메이도프는 없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와, 역시 메이도프야. 이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지. 이 생각이 40년을 버티게 해줬어요. 이유 3번. 커뮤니티 신뢰를 파고들었습니다. 메이도프의 초기 투자자들은요, 대부분 유대인 커뮤니티 사람들이었어요. 플로리다와 뉴욕의 유대인 컨트리 클럽, 유대인 자선 단체, 유대인 대학 기금, 유대인 사회는 그 결속력이 매우 강합니다. 서로 믿고 서로 추천하고 서로 챙깁니다. 메이도프는 그 신뢰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한번 그 안에 들어가면요, 메이도프가 유대인 커뮤니티를 배신할 리 없어라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자, 이게 한국이랑 얼마나 닮았냐고요? 동창회, 향후회, 교회, 절. 우리 교회 권사님이 소개해 주신 거야. 동창 모임에서 다들 하고 있어. 같은 동네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설마. 저도 실제로 들었습니다. 2019년에 지인의 지인이 교회 공동체 투자 모임에서 3천만 원을 날렸어요.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건데 믿었죠. 그 장로님이 나쁜 분이었냐고요? 그분도 당하셨대요. 위에서 더 큰 사기꾼한테. 사기는 이렇게 전파됩니다. 공동체 신뢰를 타고 아래로. 이유 4번. 투자 방식을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메이도프는 투자 방식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스플릿 스트라이크 컨버전.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게 포인트예요. 아무도 이해 못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이건 저만의 독점적인 전략입니다. 세부 내용은 기업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고요? 오, 뭔가 엄청 복잡한 방법이 있구나. 저 사람만 아는 비법이 있구나. 물어봐서 뭘 알겠어. 어차피 이해도 못할 텐데. 그렇게 아무도 진지하게 파고들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요, 이 전략 자체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왜냐면 이 전략을 쓰려면 당시 미국 옵션 시장 전체보다 더 많은 옵션을 사야 했거든요. 한마디로 시장 규모 자체가 안 됐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요. 그 사람 이야기는 잠깐 뒤에 드릴게요. 그 사람 이야기가 진짜 드라마거든요. 자, 이제 소름 돋는 이야기 갑니다. 뉴욕 맨해튼 3번가 885번지 립스틱 빌딩이라고 불리는 38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립스틱처럼 생겼다고 그런 별명이 붙은 건물이에요. 메이도프의 회사는 이 빌딩의 3계층을 사용했어요. 17층, 18층, 19층. 19층은 정상적인 마켓 메이킹 사업, 18층은 경영진과 일반 직원들, 17층은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승강기 버튼을 눌러도 17층은 멈추지 않았어요. 새로 입사한 직원들은 17층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7층, 17명의 직원만 있는 곳, 외부인은 물론이고 회사 내부 직원들조차 접근이 불가능한 곳, 2층에서 하는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가짜 투자 보고서 만들기. 매달 수만 명의 투자자들에게 발송되는 수익 내역서.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이번 달 이런 거래가 있었고 수익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 모든 숫자가 이 17층에서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짜였습니다. 실제로 거래된 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서류가 프린트되고 봉투에 들어가고 전 세계로 발송됐습니다. 40년 동안 이걸 관리한 사람이 프랭크 디파스칼리예요.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었는데 메이도프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게 사기인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메이도프는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그는 제 아이들 이름을 다 알았어요. 제 아내 생일도 챙겨줬어요. 저는 그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족처럼 대해주니까 사기에 가담했다고요? 이건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이게 사이코패스적 리더십의 전형이에요. 충성심을 사고 공범으로 만들고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런 패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사장님이 힘드신 것 같아서 월급도 제때 못 받으면서 버티는 직원들. 이미 사기인 걸 알면서도 이제 와서 어떻게 하며 계속 일하는 사람들. 메이도프는 17층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17층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어요. 실제 주식 거래를 한 건 아니지만 가짜 거래 내역서를 만들 때 어떤 주식들을 사용했냐면요. GE, IBM,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같은 우량주들을 썼어요. 왜요? 이런 주식들이 포트폴리오에 있으면 사람들이 의심 안 하거든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면 알 수 있었을 텐데요. 나스닥 거래 기록에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자, 드라마 같은 이야기 드릴 시간입니다. 2000년 봄, 보스턴의 한 증권 분석가 사무실, 해리 마르코폴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금융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약간 찐따 같아 보이지만 숫자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상사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야, 메이도프 펀드 있잖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수익을 내는지 알아내서 우리도 따라해봐. 마르코폴로스는 메이도프의 투자 내역서를 받아들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4시간. 딱 4시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는 상사에게 말했어요. 이거 사기예요. 상사가 뭐라고 했냐고요? 야, 말 조심해. 저분이 누군데? 나스닥 의장 출신이야. 마르코폴로스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2000년 5월, 그는 SEC에 제보했습니다. 메이도프 펀드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SEC의 반응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답장의 전부였어요. 2001년, 두 번째 제보. 이번엔 더 상세하게 썼어요. SEC의 반응? 무반응. 2005년, 세 번째 제보. 이번엔 21쪽짜리 보고서였습니다. 제목, 버나드 메이도프는 사기꾼이다. 세계 최대의 폰지 사기. 그는 이 보고서에서 메이도프가 사기꾼인 이유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29가지 근거를 제시했어요. SEC는요? 담당자가 바뀌었고 조사를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끝냈어요. 왜냐고요? 메이도프가 SEC 위원들의 멘토였거든요. SEC 직원들이 취직하고 싶어하는 회사의 오너였거든요. 사냥개한테 자기 밥 주는 사람을 물으라고 하면 물겠어요? 이걸 규제 포획이라고 합니다. 감시해야 할 기관이 감시 대상에게 포획된 거예요. 마르코폴로스는 8년 동안 5번이나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기간 동안 권총을 가지고 다녔어요. 메이도프가 저를 해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마피아와 연결돼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소름 돋지 않나요? 한 사람이 혼자서 10년 동안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는 무서워서 권총까지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결국 2008년에 메이도프가 자기 아들들한테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터졌을 때 마르코폴로스는 8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 제목이 딱입니다. 노원 우드 리선.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피해를 입을 걸 알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왜 침묵했냐고요?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진짜 충격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해요. 메이도프 혼자서 이 모든 걸 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 돈을 몰아준 중간 역할들이 있었어요. 이른바 피더펀드라고 해요. 투자자들을 모아서 메이도프에게 돈을 넘겨주는 중간 펀드. 이 피더펀드들은 수수료를 받았어요. 메이도프로부터. 근데 그 수수료가 어마어마했어요. 몇몇 피더펀드는 투자자들에게서 받는 수수료보다 메이도프에게서 받는 게 더 많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느껴지세요? 자기 고객들의 돈을 사기꾼한테 넘기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이 피더펀드들 중 일부는 의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눈을 감은 거예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은행, 메이도프의 주 거래 은행이었는데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은행 내부에서도 메이도프 계좌가 수상하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올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고요? 묻어버렸어요. 메이도프와의 거래가 은행 입장에서도 수익이 됐거든요. 결국 JP모건은 2014년에 17억 달러의 합의금을 냈습니다.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혐의로. 자, 이게 한국이랑 얼마나 닮았냐고요? 라임 자산운용 사태 때 판매사들이 그랬잖아요. 상품이 이상한 것 같은데도 수수료를 받으면서 계속 팔았어요. 이상한 것 같은데 일단 팔고 보자 심리.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았고요. 이게 시스템의 실패예요.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탐욕이 용납되는 구조의 실패.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파산.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도 난리였죠? 코스피 하루에 100포인트씩 빠지던 그 시절. 강남 아파트 가격도 출렁이던 그 시절. 직장인들이 점심 먹으면서 스마트폰으로 주식 보다가 한숨 쉬던 그 시절. 메이도프의 펀드에도 이 여파가 밀려왔습니다.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이 돈을 빼려고 줄을 섰어요. 지금 당장 환매해주세요. 저도요. 저도요. 2008년 한 해에만 환매 요청이 70억 달러. 메이도프 계좌에는 얼마가 있었냐고요? 2억 3천만 달러. 계산이 안 맞죠? 70억을 줘야 하는데 2억밖에 없는 거예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수학이 메이도프를 잡았습니다. 그는 급하게 유럽 대형 은행들의 연락을 돌렸어요. 저한테 투자해 주실 의향 없으신가요? 모두 거절했습니다. 자기들도 살아남기 바빴거든요. 메이도프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그리고 12월 10일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다 끝났다. 두 아들이 그날 밤 FBI에 신고했고 다음날 아침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70세 노인, 나스닥 전 의장, 40년간의 대사기꾼. 끝이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지 않으세요? 만약 2008년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메이도프는 계속 살아남았을까요? 아마도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가 올 때까지는 살아남았을 거예요. 폰지 사기는 반드시 망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 시간이 리먼 사태였습니다. 70조 원. 이 숫자를 들으면 실감이 안 나요. 너무 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얼굴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 이야기 1. 뉴욕의 간호사 캐런. 캐런은 30년 동안 뉴욕 시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명절도 반납하면서 그렇게 모은 은퇴 자금 전부를 메이도프에게 맡겼습니다. 2008년 12월 그녀는 64살이었어요.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취업 시장으로 나왔어요. 64살의 간호사 면접을 봤어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해요. 메이도프 때문에. 이야기 2.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위한 재단. 에리 위젤, 노벨 평화상 수상자. 홀로코스트 생존자.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기억하기 위해 재단을 세웠습니다.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 이 재단이 메이도프에게 맡긴 돈은 1,500만 달러. 재단 자산의 95% 이상이었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위젤이 나중에 한 말. 그는 사이코패스였습니다. 내가 아는 사이코패스의 정의 그 자체였어요.
그는 우리의 고통에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나치를 피해서 살아남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위한 기금을 같은 유대인이 사기로 빼앗아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야기 3. 르네 티에리 드 라 빌레시에, 프랑스 귀족 출신의 투자자. 그는 유럽 상류층의 돈을 모아 메이도프에게 맡겼습니다. 약 14억 달러. 그는 고객들을 믿었고 메이도프를 믿었습니다. 2008년 12월 23일, 메이도프 체포 소식이 난 지 11일 후, 그는 맨해튼 사무실에서 홀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고객들에게 빚을 졌다. 이야기 4. 뉴욕의 한인 교포들. 뉴욕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메이도프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입소문이 났었거든요. 메이도프 믿을 수 있어. 우리끼리 소개해 주는 거야. 세탁소, 식당, 가게를 운영하며 몇십 년 동안 모아온 돈들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왜 드리냐면요. 이 피해자들이 멍청해서 당한 게 아니에요. 의심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신뢰하는 사람을 믿는 인간의 본능, 열심히 일한 결과를 지키고 싶은 인간의 욕구, 그걸 이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저 사람들은 왜 저랬지? 가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맞습니다. 2009년 3월 12일, 뉴욕 남부지방법원. 그날 법정은 피해자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버나드 메이도프가 들어왔을 때 법정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11가지 혐의 전부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증권 사기, 투자자문 사기, 우편 사기, 전신 사기, 돈 세탁, 위증, 전부 유죄. 그가 법정에서 한 말이 있어요. 저는 수십 년간 고객들을 속였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분들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이 앉아있는 쪽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통스러운 건 우리야. 당신 때문에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메이도프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2009년 6월 29일, 선고 공판. 판사된 친이 메이도프에게 말했습니다. 이 범죄는 사악합니다. This was extraordinarily evil. 당신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부도덕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150년. 법정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가 기쁜 박수가 아니었다는 걸 거기 있던 사람들은 알았어요. 150년을 감옥에 가둬도 사라진 70조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캐런은 여전히 64살의 면접을 봐야 했고, 르네는 이미 세상에 없었고, 에리 위젤의 재단은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그게 사기의 본질입니다. 차표도 끝이 아니에요. 피해는 영원히 남습니다. 이 챕터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꼭 드려야 할 이야기예요. 메이도프의 큰아들 마크. 그는 아버지를 FBI에 신고한 당사자였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고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메이도프의 아들은 알고 있었을 거야. 사기꾼 자식이 사기 모를 리 없지. 저 집안은 다 같은 거지. 어딜 가든 손가락질. 사업도 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2010년 12월 11일, 아버지가 FBI에 체포된 지 정확히 2주년이 되는 날, 마크 메이도프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이 46살.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는 전 부인에게였어요. 내 아이를 부탁해. 저는 이 대목에서 항상 숨이 막힙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 때문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있고 아들은 죽었어요. 둘째 아들 앤드류도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암이 재발했고 2014년 48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 루스는 친구들을 모두 잃었고 길거리에서 욕설을 들었고 음식점에서 쫓겨났어요. 그녀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체포됐을 때 저는 수면제를 과용하려고 했어요. 버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버나드 메이도프는
2021년 82살로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혼자였습니다. 수만 명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70조 원짜리 사기의 끝은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미스터리한 질문이 있습니다. 메이도프는 언제부터 사기를 시작했을까요? 본인은 1990년대 초부터라고 했어요. 근데 조사관들이 파고들수록 달라졌어요. 아니라 1980년대부터다. 아닌 것 같다. 1970년대부터다. 어쩌면 회사 세운 1960년부터 아닐까? 아직도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고요? 17층에서 만들어진 기록들이 모두 가짜였으니까요. 진짜 기록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흥미로운 질문이 있어요. 메이도프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을까요? 제가 여러 기록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거예요. 어쩌면 처음에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가 개발한 전자거래 시스템은 진짜 혁신이었어요. 나스닥에 실제로 기여했습니다. 마켓 메이킹 사업도 꽤 수익이 났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실제 수익보다 조금 더 좋은 숫자를 투자자한테 보고했을 거예요. 왜요?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어서,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서, 이번 달만 좀 부풀리자. 다음 달에 실제 수익으로 메우면 되지. 그 한 번의 거짓말이 2번이 됐고, 10번이 됐고, 100번이 됐고, 40년이 됐습니다. 이게 가장 소름 돋는 진실이에요. 메이도프는 처음에 괴물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작은 거짓말을 한 인간이었을 수 있어요. 그 거짓말을 멈추지 못한 인간이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분 계세요? 작은 거짓말 하나. 이번 한 번만. 그냥 모르게 하자.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메이도프가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직접 말씀드릴 시간이에요. 메이도프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폰지 사기는 안 죽었어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거나 들은 사례들이에요. 사례 1. 2022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저의 지인이 어떤 오픈 채팅방에 초대됐어요. 국내 최고 퀀트 전문가의 코인 자동 매매 시스템이래요. 월 수익률 8에서 10%래요. 처음엔 100만 원 넣어봤어요. 진짜로 수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00만 원 더. 또 들어왔어요. 600만 원. 들어왔어요. 3천만 원까지 넣었을 때요. 채팅방이 사라졌습니다. 운영자 연락 두절. 3천만 원. 증발. 사례 2. 2023년 오피스텔 지분 투자. 서울 서초구의 어떤 사무실. 오피스텔 지분 투자라는 이름의 상품. 연 15% 수익 보장. 30명이 총 6억 원을 넣었습니다. 1년 뒤 대표가 잠적했습니다. 그 30명 중 한 명이 제 블로그 댓글에 글을 남겼어요. 이 글 진작 봤더라면. 사례 3. 지금도 진행 중인 SNS 리딩방.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수만 명짜리 계정이 있어요. 코인 리딩을 서비스한대요. 월 회비 100만 원. 제가 알려준 대로 따라하면 수익 보장이래요. 실제로는 뭐냐고요? 그 운영자가 코인 가격을 올리고 자기 물량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들한테 지금 이 코인 사세요 라고 알려줘요. 회원들이 사면 가격이 오르고 운영자는 팝니다. 이걸 펌프 앤 덤프라고 해요. 피해자들은 이걸 나중에야 알아요. 이미 돈이 빠져나간 다음에. 메이도프의 피해자들처럼요. 이 사례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하나. 수익률이 그럴 것 같은 수준이에요. 터무니없이 높지 않아요. 둘. 처음에는 진짜 수익이 들어와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 셋. 커뮤니티나 지인 소개를 활용해요. 넷. 투자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 못해요. 다섯. 외부 충격이 오면 바로 무너져요. 메이도프와 100% 같은 패턴입니다.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일반인보다 훨씬 안전해졌어요. 메이도프 사기의 구조를 이해했고 패턴을 알았으니까요. 여기에 7가지 법칙을 더 드릴게요. 이거 진짜 스크린샷 해두세요. 법칙 1. 수익률이 항상 일정하다고요? 그건 사기입니다. 시장은 항상 오르락내리락 해요.
어떤 진짜 투자도 항상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없어요. 워런 버핏도 손실 보는 해가 있어요. 매달 꼬박꼬박 변동 없이 항상 플러스라고 하면요. 그게 바로 폰지 사기의 신호입니다. 법칙 2. 투자 방식을 설명 못하면 돈 주지 마세요. 기업 비밀이에요. 복잡한 알고리즘이에요. 설명해도 이해 못하실 거예요. 이 세 마디 중 하나라도 들으면요. 즉시 돌아서세요. 진짜 실력 있는 투자자는 자신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명확하게. 법칙 3. 지인 소개일수록 더 의심하세요. 네, 반직관적으로 들리죠? 사기꾼들은 항상 가장 가까운 신뢰 관계를 파고듭니다. 교회, 동창회, 향후회, 가족 모임. 지인이 소개해줬다면 오히려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인도 당신처럼 당할 수 있거든요. 법칙 4.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FSS, 5, KR,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 여부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어요. 미등록 업체에 돈을 맡기면 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3분만 투자하세요. 돈 잃는 것보다 훨씬 싸요. 법칙 5.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신고하세요. 한국자본시장법상 원금 보장 약속은 위법이에요. 은행 예금 빼고는 어떤 상품도 원금을 보장할 수 없어요. 원금 보장해드릴게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칙 6. 오늘까지만 특별히 당신만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오늘이 마감이에요. 소개받은 분들만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당신한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심리 전술입니다. 급하게 만들고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수록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72시간의 법칙을 쓰세요. 72시간 뒤에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진짜 좋은 투자는 72시간이 지나도 좋습니다. 사기는 72시간을 못 버팁니다. 법칙 7. 당했다면 창피해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세요. 많은 분들이 내 탓인 것 같다, 창피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안 해요. 그 마음 이해해요. 진짜로요.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피해자가 생겨요. 여러분이 당하고 침묵하면 그 다음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가 당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신고센터 1332,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112. 이 두 번호 저장해 두세요. 여기서 잠깐요. 피해자들이 왜 의심 안 했지? 이 생각 드셨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도 저도 속을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설계된 사기 앞에서는요. 왜 그러냐면요. 이유 1. 우리 뇌는 이미 믿기로 결정하면 반대 증거를 무시해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라고 한번 결정하면요. 그 사람에게서 이상한 점이 발견돼도 뇌가 걸러냅니다. 내가 잘못 이해한 거겠지. 저렇게 유명한 분이 설마. 메이도프 피해자들이 그랬어요. 수십억대 자산가들도, 하버드 MBA들도요. 이유 2. 이미 넣은 돈 때문에 빠져나오기 더 어려워져요. 매몰 비용의 오류예요. 지금 빼면 지금까지 넣은 게 다 날아가잖아. 아니에요. 지금 빼지 않으면 앞으로 넣을 돈까지 다 날아가요. 과거의 돈은 이미 갔어요. 지금 결정은 미래의 돈에 관한 거예요. 이유 3.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증거예요. 저 사람도 수익 냈잖아. 이 사람도 수익 냈잖아. 근데 그 성공 사례들이 사기의 일부예요. 초기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줘서 그들을 살아있는 광고판으로 쓰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요.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올 때 머릿속에서 불이 켜져요. 아, 지금 내가 확증 편향에 빠지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매몰 비용의 오류를 범하고 있구나. 이 자각이 사기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에요. 마지막으로 해리 마르코폴로스 이야기를 마무리해 드릴게요. 2009년 2월, 그는 미국 의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SEC는 제 제보를 8년 동안 무시했습니다. 이 기관은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고 충분히 경험이 없었으며 충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SEC는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어요.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헤지펀드 감독 규정 강화, 회계감사 독립성 요건 강화. 마르코 폴로스의 책이 나왔어요. 제목 노원 우두리선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는 지금도 금융사기를 추적하는 일을 합니다. 유명인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쫓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서 이 교훈을 얻었어요. 진실은 항상 이긴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드는 저 기회찬스도요. 여러분한테 진실을 전달하는 게 제 일이에요. 재미있게, 쉽게, 그러나 정확하게. 그게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잠깐 한국 이야기 좀 더 깊게 가볼게요. 메이도프 사건을 공부하다 보면요. 자꾸 한국 사건들이 오버랩돼요. 라임 자산운용, 옵티머스 자산운용. 기억하시는 분 많죠? 라임 자산운용, 운용 자산 4조 원. 설정 초기에는 진짜 수익도 냈어요.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앞다퉈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요? 수익이 나지 않는 펀드의 손실을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웠어요. 가짜 투자 자산을 편입시켰어요. 운용 현황을 속였어요. 메이도프랑 뭐가 달라요? 규모가 좀 작은 건 말고요. 2020년 코로나19 충격이 오자 환매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메이도프가 2008년에 당한 것처럼 환매 중단, 수천억 원 손실 확정, 대표 구속, 옵티머스 자산운용. 이건 더 교묘했어요.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 상품이래요. 공공기관이 대상이니 안전해요. 연 4에서 5% 수익. 메이도프처럼 터무니없는 수익률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다는 수준. 근데 실제로는요? 공공기관 채권이 아니었어요. 부실 사채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운용사 대표는 정치권 인맥을 동원해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를 막으려 했어요. 메이도프가 나스닥 의장 타이틀로 SEC를 막은 것처럼 2020년에 사기가 터졌고 피해자만 수천 명, 피해액 수천억 원. 루나테라 사태. 2022년 한국인이 만든 코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 무조건 20% 앵커 프로토콜 수익. 전 세계 수십만 명이 투자. 그 중에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하루아침에 99%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피해 추정액 수십조 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메이도프 1960년대 전통 주식 펀드, 한국 2000년대 사모펀드 부동산 신탁, 한국 2010년대 P2P 대출, ELS, 한국 2020년대 가상자산 코인 리딩방, 한국 2030년대 AI 투자 알고리즘, NFT? 다음엔 뭘까요? 형태는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구조는 항상 같아요.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어떤 형태로 와도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의 증언과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목소리 1. 뉴욕 세탁소 사장님. 저는 뉴욕에서 세탁소를 28년 했어요. 명절도 없었어요. 새벽 5시에 열고 밤 11시에 닫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한화로 3억 원쯤 됐어요. 2003년에 같은 교회분이 소개해줬어요. 유대인 투자자인데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요. 우리 교회분들 몇몇이 이미 수익을 냈다고요. 저도 넣었어요. 진짜 수익이 들어왔어요. 더 넣었어요. 2008년 12월 그 뉴스가 나왔을 때요. 저는 한국어가 안 나왔어요. 그냥 멍했어요. 28년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때 제 나이가 60이었어요. 지금도 세탁소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해요. 목소리 2. 라임 펀드 피해자 서울 50대 자영업자. 저는 메이도프 사건 났을 때 TV에서 봤어요. 솔직히 그때는 웃었어요. 미국 사람들 어떻게 저걸 믿었지? 하고. 근데 2020년에 제가 라임 펀드 피해자가 됐어요. 저도 증권회사 PB통해서 가입했어요. 연 5% 공모형 상품 안전하다고 했어요. 대형 증권사가 판매하는 건데 설마 사기겠어요? 6개월 만에 환매 중단 통보. 원금 1억 5천만 원 중 6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메이도프 피해자들 비웃었구나. 나도 똑같이 당했구나. 차이가 뭐예요? 규모 차이밖에 없어요. 목소리 3. 코인 리딩방 피해자 20대 직장인. 저는 월급이 230만 원이에요.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분이 코인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인증샷을 올리더라고요. 리딩 서비스 월 50만 원이래요. 3개월 해봤어요. 처음 2달은 진짜 수익이 났어요. 3개월째에 엄청 큰 코인을 사라고 했어요. 지금 세력이 모이는 타이밍이래요. 넣었어요. 600만 원. 다음날 반토막. 그분이 전날에 그 코인을 팔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 돈으로 그분이 판 거였어요. 저한테 사라고 시키면서. 이 목소리들이요. 메이도프의 피해자들이랑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필요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메이도프 사건을 공부하면서 가장 화가 났던 건요. 메이도프 본인이 아니었어요. 제보를 무시한 SEC였어요. 알면서 눈 감은 은행들이었어요. 수수료 받으면서 묵인한 피더펀드들이었어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8년 전에 잡을 수 있었어요. 수십만 명이 피해를 안 봐도 됐어요. 근데요? 시스템이 완벽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메이도프 사건 이후 미국 SEC가 개혁됐지만요. 아직도 사기가 일어나잖아요. 한국도요. 라임 사태 이후 금감원이 강화됐지만요. 아직도 유사 사기가 일어나요. 시스템은 항상 한 발 느려요. 사기꾼들은 항상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요. 규제보다 먼저.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지켜야 해요. 투자 전에 공부하는 것, 이상한 느낌이 들 때 물어보는 것, 당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즉시 신고하는 것. 이 3가지가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채널 기회찬스가 여러분 곁에 있는 이유도요. 자, 진짜 마지막 선물 드릴게요.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스크린샷 해두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기회찬스 투자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수익률이 항상 변동 없이 일정하다고 하나요? 예스. 즉시 경고. 폰지 사기 신호. 투자 전략을 기업 비밀이라며 설명 안 하나요? 예스. 즉시 거절. 원금 보장을 약속하나요? 예스. 위법. 즉시 신고 1332. 지인 소개만으로 신뢰하고 있나요? 예스. 별도 독립. 검증 필수. 파인. FSS. 5. KR에서 등록 여부 확인했나요? NO. 확인 전까지 돈 입금 금지. 오늘까지만 지금 아니면 안 돼 같은 압박을 받고 있나요? 예스. 72시간 뒤에 결정한다고 하세요. 72시간 뒤에도 그 기회가 있나요? NO. 애초에 좋은 기회가 아니었어요. 제3자 금융 전문가에게 이 상품을 설명할 수 있나요? NO. 내가 이해 못하는 상품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요? 돈을 넣기 전에 멈추세요. 진짜 좋은 투자는 기다려줍니다. 서두르게 만드는 투자는 나쁜 투자예요. 자,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영상 시작할 때 제가 물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떤 투자 상품에 돈이 들어가 있나요? 그 상품을 소개해준 사람 얼마나 믿고 있나요? 지금 다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답이 달라진 분 계세요? 메이도프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탁소 하던 교포 아주머니, 30년 일한 간호사,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위한 재단, 20대 직장인, 50대 자영업자, 다들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들 자기 돈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당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한다. 로 바꿔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주변 한 분에게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형제, 친구, 한 분만, 딱 한 분에게만 보내주세요. 그 한 명이 사기 피해를 안 당한다며. 그게 이 영상의 가장 큰 수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서는요.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드릴게요. 한국판 메이도프들 어떻게 4조 원을 날렸는지,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유사 구조들은 무엇인지 이 채널 구독 안 하시면 못 보세요. 기회 찬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이도프가 실제로 했던 말들을 소개드릴게요. 이 말들을 들으면서 뭔가 소름이 돋을 거예요. 그 소름의 정체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어록 1. 체포 직전 아들들에게 한 말. 이건 거대한 거짓말이야. 나는 오래전부터 이게 끝날 거라는 걸 알았어.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 오래전부터 알았다. 이 말이 무섭지 않으세요? 스스로 알면서 멈추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어록 2. 2011년 교도소에서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 은행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적어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돈이 너무 잘 벌리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감은 거예요. 어록 3. 법정에서 판사에게.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분노했습니다. 어록 4. 교도소에서 어떤 죄수에게. 월스트리트는 전부 사기야. 나는 그냥 더 오래, 더 크게 했을 뿐이야. 이 말이요. 저는 이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나만 사기꾼이 아니야. 다들 하고 있어. 나는 규모가 컸을 뿐이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자기 합리화예요. 다들 하고 있어. 나만 하면 뭐가 달라. 이 생각이 메이도프를 40년 동안 움직이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경계해야 할 생각이에요. 버나드 메이도프. 그는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간이었습니다. 탐욕이 있는 인간, 멈추지 못하는 인간, 거짓말을 쌓아가는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이 저지른 일의 크기가 70조 원이었습니다. 3만 7천 명의 삶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때 망설이지 말고 물어보세요. 기회 찬스 채널에 오시면 됩니다. 제가 같이 생각해 드릴게요. 기회 찬스였습니다.